조선 후기 충청도 공주목에서 남쪽으로 반나절쯤 더 들어가면 산이 산을 엎고 물이 물을 감추는 골짜기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솔레골이라 불렀다. 소나무가 바람을 먹고 자라는 데다 골짜기 물소리가 늘 누군가의 숨결처럼 따라붙는 곳이라서였다. 그 골짜기 끝 지붕 낮은 초가 한 채에 서연아가 살고 있었다. 27, 제 나이를 말할 때면 늘 한 해를 빼고 싶었다. 빼버리면 그 한 해만큼은 아직 아무 일도 겪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연하는 본디 전주 한씨 집안으로 시집갔다. 그러나 결혼 3년이 채 지나기 전에 씨가 없다는 말 한마디로 쫓겨났다. 시어머니는 밥상 위에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말했었다. 집안대를 끊을 셈이냐 빈손으로 나가라. 네가 들인 한숨까지도 이 집에 남기지 말거라. 남편은 말이 없었다. 말이 없다는 건 어떤 때는 칼보다 더 사람을 깊게 베었다. 연하는 그 침묵에 베인 채로 친정으로 향했지만 친정 문턱도 낮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미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고 오라버니는 손을 잡아 끌 듯했으나 올케가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고 냉정하게 말했다. 소문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런 여인이 집에 들어오면 장가간 사람도 장가 못 가요. 절대 안 됩니다. 연하는 그날 뺨보다 마음이 더 붉어졌다. 갈 곳 없는 얼굴이란 결국 땅바닥을 바라보며 걸어야 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이던 솔레골로 들어왔다. 낮에는 배틀을 돌렸고 밤에는 바느질로 등잔기름을 번 돈으로 바꿔 썼다. 손끝은 늘 실밥에 배어 있었고 그 피마저도 어쩐지 아까워 살짝 핥아 삼키곤 했다. 사람들은 연하를 내쫓긴 새댁이라 불렀다. 누군가는 소박 맞은 계집이 뭐 그리 꼿꼿하냐고 쯧쯧거렸고 누군가는 그래도 손이 곱다며 몰래 배를 사가기도 했다. 연하는 말없이 지냈다. 말이 세상에서 가장 싸고 가장 비싼 물건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가을비가 잘게 부서지던 밤이었다. 연하는 배틀 앞에 앉아 흰 실을 한 올 한 올 가다듬고 있었다. 등잔불이 숨을 쉬듯 흔들릴 때마다 초가 벽에 그녀의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했다. 그때였다. 똑똑, 똑똑똑. 연하의 손이 멈췄다.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솔레골에는 밤이 되면 방문도 말도 잠들었다. 연화야, 문 밖에서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다. 문 좀 열어보아라. 연하는 숨을 삼켰다. 목소리의 주인은 한 명뿐이었다. 윤참봉. 공주목 관아와 연줄이 닿는다며 이 골짜기에서 제 마음대로 사람을 굴리던 사내였다. 몇 달 전부터 윤참봉은 연하에게 내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첩이 되라는 뜻이란 걸 연하가 모를 리 없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 해 뜬 뒤에 말씀하십시오. 연하는 문을 등지고 뒤로 물러났다. 문틈 사이로 술 냄새가 비처럼 스며들었다. 내가 내일이 없을까봐 그러느냐? 하, 너는 참 별것도 아닌 걸로 겁을 먹는구나. 의지할 곳 없는 몸이 고집은 양반대 규수 같아. 윤참봉은 문을 세게 쾅쾅 두드렸다. 문짝이 떨리고 연하의 심장도 같이 떨렸다. 네가 계속 이러면 솔레골에서 더는 살기 어려워질 게다. 내 말 한마디면 포졸이 5이든 10이든 뛰어오지. 네가 쌀 한 대박이라도 훔쳤다 하면 누가 네 말을 믿어주겠느냐? 연하의 손이 떨려서 등잔 심지가 잠시 휘었다.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안 했어도 했다고 하면 되는 거다. 세상은 진실보다 소문을 먼저 밥 먹여 키운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했다. 윤참봉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겨울이 온다, 연화야. 너의 초가 지붕은 얇고 너의 팔은 가늘지 않느냐.
내 집에 오면 따뜻한 방이 있다. 비단도 있다. 네가 원하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면 내 손 잡아라.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 안쪽에서 피맛이 났다. 저는 저를 물건처럼 다루는 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문밖 공기가 바늘처럼 차가워졌다. 후회할 게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빗소리만 남았을 때 연하는 그제야 주저앉았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벽에 긴 그림자를 또 한 번 세웠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외로움을 키워서 벽에 걸어놓은 것처럼. 사흘 뒤 연하는 공주장터로 나갔다. 짬배 두피를 보자기에 싸들었다. 겨울 양식도 사야 했고 무엇보다 이 골짜기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했다. 윤참봉의 협박은 말이 아니었다. 그 말에는 이미 사람을 삼키는 이빨이 달려 있었다. 장터는 유난히 붐볐다. 한양에서 내려온 상면 보는 사람이 공주 목사의 초청으로 왔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관상가를 반백년을 얼굴로 먹고 산다는 식으로 떠들어댔다. 연하는 구석자리에 배를 펼쳤다. 햇살이 백열 위로 미끄러지며 은근한 광을 냈다. 사람들이 하나둘 물었다. 이거 얼마요? 결이 곱네. 누가 짰소? 연하는 대답하며 손을 바삐 움직였다. 배가 조금 든든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 때쯤 누군가 그녀 앞에 멈춰섰다. 부인, 연하가 고개를 들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선비가 서 있었다. 회색 도포, 긴 수염, 그리고 이상하리 많지 맑은 눈. 그 눈이 연하의 얼굴을 오래 읽었다. 책장을 넘기듯 조심스럽고도 확실하게. 이런 상을 어디서? 선비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낮게 떨렸다. 그는 자신을 임도연이라 소개했다. 한양에서 내려온 상명가였다. 연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세상에 얼굴을 보고 미래를 읽는다니. 그녀의 미래는 이미 다 써내려간 것 같았으니까. 임도연은 주머니에서 은전 몇 잎을 꺼내 연하의 손바닥에 올려두었다. 이걸 받으시오. 대신 제 말도 들어주시오. 왜 이런 큰 돈을? 돈은 돈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부인 얼굴에는 이상한 단단함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귀상 같은 게 아니라 견딘 사람의 상입니다. 연하는 손에 놓인 은전이 뜨거운 돌처럼 느껴졌다. 임도연은 낮게 말을 이었다. 부인께는 1년 안에 큰 물결이 3번 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미 시작됐고, 두 번째는 억울함으로, 세 번째는 기쁨으로 옵니다. 저에게 기쁨이요? 임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연하의 숨이 멎었다. 원망을 품되 원망에 살지 마시오. 원망은 불씨입니다. 불씨는 따뜻하지만 움켜쥐면 손바닥부터 타 들어갑니다. 부인은 그 불씨를 등불로 쓰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연하는 그 말을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상하게도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다.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보름 뒤 연하는 이번엔 밤을 새워 짠 모시 한 피를 들고 장터로 나왔다. 달빛 아래서 실을 잇고 손끝으로 결을 고른 못이었다. 하얗고 얇아서 바람 한 줄기만 스쳐도 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때 낯선 사내가 연하 앞에 섰다. 30대 중반.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은 햇빛에 그을렸다. 그런데 눈빛만큼은 물가의 별처럼 맑았다. 부인, 이 못이 제가 사고 싶습니다. 연하가 값을 말하려 하자 사내가 품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주자가래였다. 종이가 새 것처럼 깨끗하고 장정이 단정했다. 이 책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연하는 깜짝 놀랐다. 책이 더 귀한데요.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귀함의 무게는 저마다 다르지요. 저에게는 부인의 손에서 나온 이 모시가 더 무겁습니다. 손이 진짜로 살아있는 물건이라서. 사내는 자신을 강하율이라 말했다. 떠돌아다니는 보부상이라고 했지만
말끝마다 글 냄새가 났다. 장돌뱅이의 혀는 보통 먼지 맛이 나는데 하율의 혀는 잉크 맛이 났다. 연하는 망설이다가 결국 책을 받았다. 책을 받아든 순간 묘하게 손이 덜 떨렸다. 마치 내 삶에도 글줄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손바닥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날 이후 하율은 자주 장터에 나타났다. 물건을 사기도 하고 연하의 배 앞에서 괜히 서성거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길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짧은 말들이 조용히 쌓였다. 오늘은 바람이 차군요. 부인 손이 많이 트셨습니다. 백열이 더 고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이 끝나고 해가 기울던 골목에서 일이 터졌다. 술에 취한 사내 셋이 연하를 가로막았다. 혼자 가면 위험하지 않소. 우리가 바래다 주지. 연하가 돌아서려는 순간 한 놈이 팔을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팔뚝살을 파고들었다. 나요. 그때 뒤에서 단단한 목소리가 떨어졌다. 손 놓아라. 강하율이 있었다. 그의 손에는 보부상들이 흔히 쓰는 진막대가 들려 있었다. 사내들은 비웃었지만 하율은 웃지 않았다. 그는 웃음을 아껴 쓰는 사람이었다. 쿵! 막대가 공기를 갈랐다. 한 놈이 소리를 지르며 넘어졌다. 하율의 동작은 정확했고 빠르고 무엇보다 익숙했다. 싸움이 아니라 훈련이었다. 나머지 둘은 욕을 내뱉고 달아났다. 연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율이 한 걸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괜찮습니까? 연하는 그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이상하게도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처럼 단단했다. 그날 밤 초가집 앞 달빛 아래서 하율이 말했다. 연화 부인. 네. 저는 부인에게 자꾸 마음이 갑니다. 연하는 숨을 멈췄다. 마음이란 말이 이렇게 무섭고도 따뜻한 줄 오랜만에 알았다. 저는 내쫓긴 사람입니다. 내쫓겼다는 건 누군가의 그릇이 작았다는 뜻이지 부인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에 연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변명 없이 들어주는 한 문장쯤은 필요했다. 하율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제가 부인을 지키고 싶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했다. 다만 달빛 속에서 손가락 끝이 떨렸다.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녹을 때 나는 작은 진동 같았다. 행복은 늘 누군가의 눈에 먼저 걸린다. 특히 권세의 눈은 밤에도 뜬다. 윤참봉은 연하가 장터에서 다른 사내와 말을 섞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이 술기운보다 더 붉어졌다. 그는 솔레골의 포졸 두목, 박돌쇠를 불렀다. 이름은 돌쇠였지만 마음은 돌이 아니라 진흙이었다. 밟히면 모양이 바뀌고 돈이 들어오면 더 쉽게 눌렸다. 돌쇠야, 예, 나으리? 그 계집을 꺾어라. 무릎 꿇고 내 앞에서 울게 만들어라. 어떤 죄를 씌울까요? 윤참봉은 웃었다. 웃음이란 게 이렇게 차가울 수도 있었다. 죄는 만들어도 된다. 세상은 진실보다 그럴듯함에 더 잘 넘어가니까. 며칠 뒤 장날. 장터 한복판에서 박돌쇠가 외쳤다. 쌀 한 섬이 사라졌다. 범인은 아직 이 장터에 있다. 사람들 얼굴에 흥분이 번졌다. 흥분은 언제나 정의인 척한다. 박돌쇠는 이 사람 저 사람 보따리를 뒤지는 척하다가 결국 연화 앞에 섰다. 연환의 보따리도 열어라. 연화의 목이 말라왔다. 저는 훔친 적 없습니다. 확인해보면 알지. 하율이 그때 나타났다. 여십시오. 다만 장터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여십시오. 숨길 게 없다면 더 떳떳하게. 박돌쇠는 비웃으며 보따리를 풀었다. 배와 실, 바늘이 나왔다.
그리고 또르륵 쌀주머니가 굴러나왔다. 잡았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숨을 들이켰다. 그 숨이 연화의 목덜미를 조였다. 저건 제 것이 아닙니다. 도둑은 나 그렇게 말해! 박돌새가 쌀주머니를 번쩍 들었다. 내일 관하로 출두하라. 안 오면 끌고 간다. 그 말이 떨어지자 군중 속에서 칼끝 같은 소리가 튀어나왔다. 역시 내쫓긴 년은 다르다니까. 사람은 안 변해. 그러니 팔자지. 연하는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억울함이란 감정은 너무 무거워서 처음엔 목소리조차 삼킨다. 그날 밤 연하는 하율이 묵는 객주로 갔다. 하율은 말없이 그녀를 앉혔다. 따뜻한 물을 내밀었다. 누가 한 짓인지 압니다.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참봉 그 사람.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증거를 찾겠습니다. 누명은 늘 손이 서툽니다. 어디선가 실밥이 튀어나와요. 하율은 새벽까지 장터 근처를 돌았다. 비가 그쳤고 달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 달빛은 늘 거짓말을 싫어하는 얼굴이었다. 그는 쌀을 잃었다고 신고한 방앗간 주인이 뒷골목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것을 보았다. 방앗간 주인은 허리를 굽히며 은전을 받았다. 그 은전을 건네는 손이 박돌새의 손이었다. 하율은 그들의 대화를 일부러 가까이서 듣지 않았다. 대신 끝부분을 들었다. 사람의 진심은 늘 끝에서 튀어나온다. 일은 끝났지? 예,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잘했다! 윤참봉 나으리께서 만족하실 거다! 그 순간 박돌새의 소매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하율은 그 종이를 주었다. 글씨는 굵고 성질이 급했다. 연화라는 계집을 도둑으로 몰아라. 울며 빌면 그때 데려오겠다. 성공하면 은전 더 주겠다. 윤. 새벽의 종이는 차가웠지만 글씨는 뜨거웠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뜨거움이었다. 다음 날 공주가나 아픈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구경은 늘 잔인한 잔치다. 연하는 객주 주인이 빌려준 깨끗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관아에 들어섰다.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꺾지 않으려 했다. 사또가 호통쳤다. 서연화, 내 보따리에서 쌀이 나왔으니 죄가 명백하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연하는 한 걸음 나섰다. 소녀는 결백합니다. 누군가가 넣었습니다. 박돌새가 나서서 비웃었다. 말은 누구나 합니다. 관하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이지요. 포졸이 곤장을 들려는 순간 관아 문 쪽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잠시 멈추십시오. 강하율이 들어왔다. 그는 방앗간 주인을 끌고 있었고 손에는 또 다른 쌀주머니가 있었다. 이 잔은 방앗간 주인입니다. 신고는 했으나 집에는 같은 표시의 쌀주머니가 더 있었습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다. 사실이냐? 방앗간 주인이 무릎을 꿇고 울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포졸 두목이 협박했습니다. 방앗간을 빼앗겠다고. 관아 안이 술렁였다. 하율은 종이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것은 윤참봉이 보낸 글입니다. 사또가 종이를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붉어지는 건 분노만이 아니었다. 부끄러움이기도 했다. 권세가 법을 비틀었다는 사실이 관아의 천장을 더럽혔으니까. 여봐라, 박돌새와 윤참봉을 당장 잡아오라. 윤참봉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방앗간 주인의 울음과 글씨는 거짓말보다 오래 남았다. 결국 윤참봉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왔다. 그때 연하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선을 지키는 눈빛이었다. 윤참봉이 씹어뱉듯 말했다. 네가 감히. 연하는 조용히 답했다. 감히가 아니라 이제야입니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다. 윤참봉은 백성에게 협박과 무고를 일삼았으니 엄히 다스린다.
박돌쇠 또한 죄를 면치 못한다. 관아 마당에 환호가 터졌다. 하지만 연하는 환호를 듣지 못했다. 귀에는 하율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 숨소리가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하율은 연하를 솔레골 위쪽 언덕으로 데려갔다. 언덕 위에는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겨울이 가까운데도 가지 끝에 작은 꽃눈들이 잔뜩 맺혀 있었다. 마치 아직 오지도 않은 봄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처럼. 하율이 말했다. 연화 부인. 이제는 제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율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는 보부상이 아닙니다. 제 본래 이름은 이석염입니다. 연하의 눈이 커졌다. 이석염, 제 아버지는 삼사에 몸담았던 선비였습니다. 몇 해 전 세도가의 비위를 거스르며 상소를 올렸다가 영모 비슷한 누명을 썼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저는 살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떠돌았습니다. 그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끝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제가 무술을 익힌 것도 도망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살고 싶어서, 아니 언젠가 진실을 되찾고 싶어서. 연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낮에 막대를 휘두르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도망친 게 아닙니다. 견딘 겁니다. 하율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다. 요즘 조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신원을 다시 살피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연하는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꽃눈은 아직 닫혀 있었지만 이미 향이 나는 듯했다. 사람도 그렇다. 아직 피지 않았어도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봄이다. 하율이 조용히 말했다. 연화 부인, 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길지 않았다. 삶은 늘 늦게라도 선택하는 쪽에 편이 되어주는 법이었다. 겨울이 왔다. 솔레골은 눈이 깊었다. 하지만 연하는 이상하게도 전보다 덜 추웠다. 추위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느끼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그때 알았다. 몇 달 뒤 공주목에 조정의 문서가 내려왔다.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의 신원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석염의 아버지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관아뜰에서 하율이 문서를 받아드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연하는 그 떨림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배틀을 돌리던 손이었고 그 손의 굳은 살은 누군가의 삶을 붙들 힘이 있었다. 그의 봄, 두 사람은 소박한 혼례를 올렸다. 별다른 악기도 큰 잔치도 없었지만 솔레골 사람들은 조용히 웃었다. 윤참봉이 사라진 골짜기에는 처음으로 바람 소리가 부드러웠다. 그리고 언덕 위 매화나무가 마침내 꽃을 터뜨렸다. 눈이 채 녹지 않은 땅에서 흰 꽃이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말했다. 눈꽃이 피었네. 하지만 연하는 알았다. 저건 눈꽃이 아니라 오래 참은 마음이 끝내 내뱉는 숨이라는 것을. 연하는 배를 짜는 솜씨로 공주목에서 이름이 퍼졌다. 하율, 아니 석염은 다시 그를 잡았다. 언젠가 과거에 나아가겠다는 꿈이 이제는 꿈으로만 남지 않았다. 몇 해 뒤 연하는 아이를 품었다. 품속의 작은 생명은 연하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니야. 당신은 여기까지 왔어. 연하는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배틀을 돌리며 예전 자신을 떠올렸다. 문을 두드리던 윤참봉의 술 냄새, 관아 마당의 환호, 하율의 떨리는 손, 그리고 임도연 상명가의 말도 떠올랐다. 원망을 품되 원망에 살지 말라. 연하는 원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칼로 쓰지 않고 등불로 썼다.
억울했던 기억은 길을 밝히는 빛이 되었고 그 빛은 그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데려갔다. 세월이 흘러 연화의 아이들은 자랐다. 석염은 마침내 글로 다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연화의 모시는 멀리까지 알려졌다. 왕실로 들어갔다. 궁중에 진상되었다. 그런 과장된 말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였다. 연화가 더 이상 숨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어느 봄날 언덕 위 매화나무 아래에서 연화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단다. 무서운 소리요? 무서울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소리 때문에 네 마음의 문을 네가 부수지 않는 거야. 딸은 고개를 갸웃했다. 연하는 웃으며 매화 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주었다. 원망은 꽃눈처럼 단단하게 맺히기도 해. 하지만 그걸 쥐고만 있으면 손이 아프지. 그러니 피워서 향으로 만들면 돼. 그 향은 너를 지켜줄 거야. 딸은 꽃잎을 코끝에 대고 킁킁 맡았다. 향이 봄 같아요.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 아래 매화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울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작은 춤 같았다. 그리고 연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겨울을 견뎠다. 그래서 오늘 꽃이 피었다. 매화는 해마다 피었다. 해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피었지만 연하에게는 매번 달랐다. 꽃은 늘 같아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 봄날 솔레골은 꽃향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도 드디어 그 향을 닮아가고 있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